안녕하십니까. 대통령 탄핵안 가결 뉴스특보 이어갑니다. 윤석열 대통령 2차 탄핵안이 의원 300명 전원이 표결에 참석한 가운데 찬성 204표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헌정 사상 세 번째로 현직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겁니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된 뒤에 윤석열 대통령은 2년 반 동안 느꼈던 소회를 밝혔습니다. 여정을 멈추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공직자들이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용성 기자, 윤 대통령 입장 정리해 주시죠.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윤 대통령은 관저에서 녹화한 영상으로 입장을 내놨습니다. 오늘 국회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는 모습을 보면서 처음 정치 참여를 선언했던 때가 떠올랐다며 당시 나라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는 무너져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영업자의 절망과 청년들의 좌절이 온 나라를 채우고 있었고 국민적 열망을 안고 정치에 뛰어들었다고 회상했습니다. 이어 어려운 사정을 챙겨 듣고 조금씩 국민들의 문제를 풀어드렸을 때 큰 행복을 느꼈다고 수레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탄핵 의결로 고되지만 행복했고 힘들었지만 보람찼던 여정을 잠시 멈추게 됐다며 그동안의 노력이 허사로 돌아가지 않을까 답답하고 미래를 향한 여정은 결코 멈춰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공직자들에게 어렵고 힘든 시간이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흔들림 없이 각자의 위치를 지키며 소임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모두가 힘을 모아서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 대통령은 정치권에도 폭주와 대결의 정치에서 수기와 배려의 정치로 바뀔 수 있도록 정치 문화와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저력을 믿는다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번영을 위해 힘을 모으자고 끝을 맺었습니다. 애초 윤 대통령은 이틀 전 담화에서 29분 분량의 입장을 밝힌 만큼 추가 입장이 없을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예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국회 탄핵 의결 1시간쯤 뒤에 4분 분량의 별도 입장을 이같이 냈습니다. 조금 전 탄핵소추 의결서가 이곳 용산 대통령실에 전달되면서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정지됐고 헌법 71조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하고 정부조직법에 따라 대통령실은 한 총리를 보좌합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조용성입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조금 전 헌재에 소추 의결서가 접수됐습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신지원 기자. 네, 헌법재판소입니다. 네, 헌법재판소가 사건을 접수했는데요. 이제 어떤 절차로 탄핵 심판이 진행되는 겁니까? 네,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후 6시 15분쯤 탄핵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제출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했습니다. 의결서 접수 직후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공보관 브리핑을 통해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하겠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또 오는 16일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재판관 회의를 소집해서 사건 처리 일정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즉각 수명재판관 2명을 지정하고 헌법연구관 TF를 구성하는 등 변론 준비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수명재판관은 법리 쟁점과 증거조사 등을 정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헌재는 탄핵 의결서가 접수되면 최장 180일 동안 탄핵 심판에 돌입하게 됩니다. 대통령 의결서와 수사 자료 제출, 증인 신청 등 변론 기일을 거쳐 탄핵 여부를 심리하게 됩니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 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91일 만에 심리를 마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선고받았습니다. 예, 헌법재판관 정원 9명 중에 6명만 남은 상황인데 대통령 탄핵 여부를 심리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까? 네, 헌법재판소는 지난 10월 퇴임한 이종석 전 헌재소장 등
3명의 재판관의 빈자리를 채우지 못하고 현재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탄핵 등의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최소 6인 이상이 찬성표를 던져야 합니다. 현재 정원이 딱 6명이기 때문에 전원이 찬성해야만 탄핵을 결정할 수 있는데 위헌성이나 절차적 하자 논란이 불거질 수 있는 만큼 대통령 권한 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3명의 공석을 메울 후임 재판관을 임명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YTN 신지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2차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여당 내에서는 책임론을 두고 벌써부터 적지 않은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대표는 의원들의 사퇴 요구에 직무를 수행하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다연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우선 표결 결과부터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의원 300명 모두가 참석한 가운데 그러니까 찬성이 204표가 나왔습니다. 탄핵안 통과 요건인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즉 200명 이상의 동의가 이뤄진 겁니다. 부결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입니다. 부결을 당론으로 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108명이니까요. 이 범야권에서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하면 여당에서 최소 12표가 이탈한 거고 여기에 기권이랑 무효표를 합하면 23표까지 이탈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조경태, 김재섭, 진종호, 한지아 의원 등 공개적으로 탄핵 찬성 의사를 밝혔던 7명보다 많은 수치입니다. 무기명 투표인이만큼 투표장에서 소신표를 던진 의원이 많았다는 의미입니다. 예, 여당이 지난주 1차 표결 때와는 달리 투표에 참여한 배경이 뭡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여당은 지난 7일 표결 때 혹시 모를 이탈표를 막기 위해 표결에 불참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이후 당내에서조차 정도가 아니었다는 목소리가 나온 데다 표결 불참으로 또다시 여론의 역풍을 맞는 건 적잖은 부담이라는 판단이 작용한 거로 보입니다. 또 대통령 추가 담화 등을 계기로 당내 기류가 바뀐 것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당 내에서는 탄핵 찬성을 당론으로 하자고 공개 제안한 한동훈 대표 책임론이 대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대표는 집권 여당 대표로서 국민과 함께 잘못을 바로잡은 거라며 사퇴는 없다고 선을 그었는데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상당히 격앙돼 계시고요. 지금 여러 가지 지적들이 나왔고 저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네요. 저는 직무를 수행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가운데 조금 전 여당 최고위원인 장동혁, 진종호, 김민전, 이뇨환 위원이 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당원 당규에 따라 선출직 최고위원 5명 가운데 4명이 사퇴할 경우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이 됩니다. 이에 따라 한동훈 지도부 체제는 사실상 붕괴의 수순을 밟게 되고 한 대표는 대표직에서 물러나게 될 거란 관측입니다. 네, 탄핵안을 발의한 야당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국민과 민주주의 승리란 입장입니다. 표결 결과가 나오고 본회의장 앞에서 야당 보좌진을 중심으로는 환호성이 터져 나오기도 했는데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집회 현장을 찾아 이제 겨우 작은 산 하나를 넘었을 뿐이라며 반격을 막아내자고 말했습니다. 1차전의 승리를 축하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힘을 합쳐 그들의 반격을 막아내고 궁극적 승리를 향해 서로 손잡고 함께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박찬대 원내대표도 앞선 기자회견에서 내란 사태가 아직 끝난 게 아니라며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까지 받아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개혁신당도 입장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일부 국민을 선동하려는 불순한 의도를 거두고 헌법재판소 선고가 있을 때까지 조용히 자숙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다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직후 여의도 국회 앞에 모인 시민들은 환호했습니다.
오늘 오후 3시부터 국회 앞에서 열린 범국민 촛불 대행진 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은 국회 본회의장 생중계를 지켜보다가 가결 소식이 전해지자 손뼉을 치고 만세를 불렀습니다. 현장에는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 등 K-팝 가요가 울린 가운데 참가자들은 퇴진 집회의 상징이 된 아이돌 응원봉을 흔들며 함성을 질렀고 일부 시민은 얼싸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이후 서울 광화문 보수단체 집회 현장에서는 탄식이 터져나왔습니다. 보수단체들이 모인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국민운동본부는 오늘 오후 1시부터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탄핵안 가결 직후 현장에서는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이어지는 만큼 아직 탄핵된 건 아니라거나 탄핵안에 찬성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에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204표로 국회를 넘었습니다. 여당 내 최소 23표 이탈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면서 입장을 내놨는데요. 향후 전국 향방을 김기흥 전 대통령실 대변인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12표로 지금 탄핵을 찬성을 했고요. 네. 무효와 기권까지 합하면 23명이 반대표를 던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이거에 대해서 뭐 기권하고 무효가 지금 11표 아닙니까? 이거가 찬성이냐 반대냐 그런 부분에 있을 때 국민의힘의 당론은 탄핵 부결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부결을 위한 방법은 반대를 할 수도 있고요. 기권을 할 수도 있고 무효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이탈이라고 하는 표현이 맞다면 이탈표는 12표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냐면 한동훈 대표가 사실상 그 계엄이 선포됐을 때 누구보다도 위헌적이고 위법적이라 국민들과 함께 막겠다 했을 때 계엄 해제 18명이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원내대표 경선 과정에서 김태호 후보 같은 경우는 탄핵 찬성을 얘기했죠. 그때 34표가 나왔습니다. 예. 네, 그런 34표와 앞서 말씀드린 18표에 비했을 때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공개적으로 투표에 참여를 해서 찬성을 해달라고 했는데 사실상 12표가 나왔다고 한다면 이거는 한동훈 대표의 얘기 부분에서 소위 말해서 리더십이 통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고요. 저는 오늘 뭐 광화문도 있었고 여의도도 지나갔지만 많은 분들이 찬성과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대통령이 탄핵되는 이 시점은 사실 어떻게 보면 되풀이되면 안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엄중하고 어떻게 보면 좀 슬픈 현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야당에서는 정치적 승리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뭐 우리가 이거를 승리했다, 패배했다 이 관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대통령은 정치적 어떤 책임을 물었기 때문에 헌재에서 다투면 되는 거고요. 결국은 여야가 민생, 대한민국의 안정감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박 의원님은 오늘 이 표결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비상계엄 사태가 있은 지 11일 만에 탄핵 소추까지 국회에서 이루어졌는데요. 그만큼 이제 국민들이 느끼신 충격이 컸고 용납할 수 없는 헌정 체제에 대한 위협이자 도전이다라는 이제 국민의 뜻이 합치됐기 때문에 오늘 국회에서 그런 국민의 의사를 받들어서 탄핵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여당 내의 가결 부결표가 예상과는 조금 다르게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표결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한 20표 이상은 나오지 않겠나 이런 전망들이 우세했는데 예. 여전히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의 생각이 대다수 국민의 생각과는 매우 동떨어져 있다라는 느낌을 받지 않을 수 없고요. 저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국민의힘의 85명의 국회의원이 반대 의사를 표했다는 것은 이대로라면 이게 내란 동조정당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가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한동훈 대표가 그 계엄 선포 직후부터 위헌 위법적인 그런 계엄이기 때문에 국민과 함께 막겠다고 했지만 그 뒤에 한동훈 대표가 좀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당 안팎에서 리더십을 많이 잃은 것 같아요. 이른바 당내 친한계로 분류되는 의원들의 숫자도 어림잡아 한 20여 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그 20여 명조차도 탄핵에 찬성하지 않은 걸로 드러나서 리더십을 행사하기 굉장히 어려워졌고 조금 전에 속보를 보니까 이제 최고위원들이 사퇴해서 예. 사실상 한동훈 지도부 체제는 마감을 하고 비대위 체제로 전환이 될 텐데 여당이 어쨌든 이런 결과를 8년 만에 다시 받아들였는데 어떤 식으로 이 정치적 위기를 극복해야 될지 깊이 고민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선출직 최고위원 전원이 지금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지금 진행 중인데요. 한동훈 대표는 사퇴를 안 하겠다고 했지만 이렇게 되면 저절로 한동훈 체제는 붕괴되는 거, 비대위 체제로 가는 수순을 밟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에서 4명이 사퇴를 하면 자연스럽게 그게 지도부가 해체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근데 한동훈 대표가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를 했는지 저는 모릅니다. 다만 이 상황은 집권여당 대표로서 엄중하기 때문에 저는 책임을 좀 통감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계엄에 관련해서 누구보다도 굉장히 선명적인 어떤 메시지를 했다고 손치더라도 지금의 일련의 상황 속에서 대통령이 탄핵됐으면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권성동 신임 원내대표가 자신의 어떤 거취를 일임한다고 했거든요. 그 정도의 입장은 좀 하고 같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하고 의원총회든 아니면 당원들의 어떤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어떤 재신임을 받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 좋은데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책임이라는 측면을 얘기했을 때 내가 나가버리면 여기는 계엄 옹호 정당이 돼버린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국민들이 바라볼 때 저와 생각이 좀 다를 수 있지만 계엄은 명시적으로 저도 반대합니다. 근데 이 전국을 풀어내는 방식에 있어서 유일한 답이 탄핵만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8년 전의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한꺼번에 그냥 휩쓸렸어요. 정권이 바뀌었지만 과연 진짜 나의 삶이 나아졌느냐, 대한민국이 좋아졌느냐, 아니면 진영이 고착화되면서 거리로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서로를 인정하는 게 악마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의 민주당에 있어서 대선 이후에 5개월 만에 탄핵을 외치고 대통령을 끌어내리고자 했던 일련의 상황이 쌓인 거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이런 계엄을 썼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엄과 탄핵의 어떤 간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오로지 답이라고 생각하고 현실적으로 조기 대선이 됐을 때 누군가는 유리할 수 있는 상황, 이건 현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오로지 탄핵만이 답이라고 하고 본인이 나가버리면 지금의 당은 계엄 동조 정당이 된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너무 나간 발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탄핵안이 가결된 이후에 한동훈 대표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상당히 격앙됐고 한동훈 대표의 대표직 사퇴를 요구했다는 점을 밝혔거든요. 비대위 체제 전환 여부에서는 시간을 두고 보자고 했었는데 이거 어쩔 수 없이 그러면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중심으로 돼서 향후 수습을 하게 될까요? 뭐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마저 물러나게 되면 지도부 공백 사태가 오는데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어제 선출됐지 않습니까? 예. 그 선출의 배경은 이런 상황이 왔을 때 비대위 체제로 전환할 수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두고 저는 선출이 됐다고 봅니다. 아마도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 중심으로 이후에 비대위 체제가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그 체제가 국민들이 보기에 얼마나 정당성을 인정받을까.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의 의원들이나 국민의힘의 그 구성원들은 자기들만의 성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8년 전에 탄핵 트라우마를 얘기하는데 그거는 국민의 트라우마나 국민이 느끼는 무질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정당의 트라우마였고 그 정당의 무질서였고 당시에 휩쓸렸던 것은 탄핵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옹호하던 그런 친박들로 인해서 당이 분당되고 그러면서 휩쓸려서 국민들로부터 버림받았던 거거든요.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이게 단순히 비상계엄 사태가 아니고 내란입니다. 총을 든 계엄군이 국회에 난입해서 국회의 정상적인 권한 행사를 마비시키려고 했고 그리고 그게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게 속속들이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거듭 계엄군이 국회에 들어가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라는 지시를 했다는 것까지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태 앞에서도 여전히 당리당략에 기초해서 상대당의 어떤 후보에게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정권이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탄핵만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정말 국민의 뜻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고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어떻게 보면 국민을 앞세우기보다 혹은 국민의 이익과 국가의 이익에 우선해서 이 활동을 하기보다 자신들의 이익에 집착해서 고집을 부리거나 이런 인상을 주기에 전 충분하다고 보고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의총을 통해서 향후 수습 방안을 논의할 텐데 작은 어떤 그 당내의 권력을 누가 가질 건가 이런 수습 방안을 놓고 논의를 한다면 정말 희망이 없는 정당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에서 김태원 의원을 찍은 34명이 혹시라도 탄핵 찬성으로 돌아서지 않을까 하는 예상도 있었는데 그것보다는 사실 이탈표가 적게 나왔습니다. 12표밖에 안 나왔는데 이런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가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어떤 구체적으로는 잘못을 지금 논하고 있는 건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당대표이기 때문에 집권 여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탄핵을 받았다는 그 엄중한 상황, 그렇다면 일련의 도의적 정치적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는 대승적으로 자기의 어떤 책임을 얘기하고 어떤 거취에 대해서 일임을 하면 됩니다. 거기에서 구체적인 거를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의원총회에서 그걸 따지면 됩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난 물러서지 않는다. 이거는 나는 괜찮다. 이렇게 한들 아주 솔직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동훈 대표하고 대통령의 사이 누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잘못에 대해서 비판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차별화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간의 상황에 대해서는 본인도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여기에서 대승적으로 보지 못하고 내가 책임을 인정하면 쫓겨난다. 아니 남들 진정호 최고나 그다음에 장동혁 최고 같은 경우는 지금 사임을 했잖아요. 이걸 무너뜨리기 위한 방식이 아닙니다. 그리고 최근에 권성동 신임 원내대표가 인류한 최고를 만나서 사퇴하지 말라고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게 쇼인지 진정성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얼굴 듣기 좀 부끄러운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당대표가 뭡니까? 대통령도 잘못하면 책임을 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치적 책임을 탄핵이란 과정을 통해서 거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한동훈 대표가 만약에 대통령이 되고자 한다. 그렇다면 좀 크게 생각하셔야죠. 여기에서 당대표를 고집하는 게 아니라 내가 큰 틀에서 사고해서 내가 책임을 인정하고 그렇다면 그 다음에 기회가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여기에 연연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현장 좀 연결해 보겠습니다. 공고하게 생각합니다. 권성동 원내대표 탄핵을 찬성하는 발언입니다. 국민이나 탄핵을 반대하는 국민 모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은 같습니다. 다만 그 방법이 다를 뿐입니다. 대한민국의 아픈 역사를 반복하게 돼서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헌법재판소의 시간입니다.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한 결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국민의 일상을 회복하기 위하여 여야도 극한적인 대립을 지양해야 합니다. 대신인도 제고, 민생 안정 등 산적한 문제가 많습니다. 이제 권한대행 체제가 출범합니다. 민주당은 장관 탄핵을 남발하거나 입법 독재로 국정을 마비시키는 일을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표님, 비대위원 5분 사회 맞춰서 권한대행 체제로 가시는 건가요? 네, 권성동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의 발언 들으셨습니다. 아픈 역사를 반복하게 돼서 마음이 아프다. 그리고 이제는 헌재의 시간이다. 공정한 결정을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발표 오늘 들어보시죠.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의결되었습니다.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이같이 불행한 상황이 초래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 무엇보다 중요한 사명은 국정의 혼란을 조속히 안정화시켜 오늘 탄핵안 가결 이후에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총리 주재로 이제 회의를 진행하는 내용이 아까 예정돼 있었는데요. 관련된 모두 발언이었고요. 잠시 뒤에 메시지가 나오거나 그러면 저희가 바로 현장 연결해서 전해드리도록 하죠. 네,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조금 전에 이제는 헌재 시간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제부터는 어떤 식으로 흘러가게 됩니까? 어떤 절차를 밟게 됩니까? 일단 헌법재판소의 그 심의가 시작이 될 거고 오다가 이제 뉴스를 잠깐 봤더니 문영배 헌법재판소 소장 대행이 신속하게 재판 절차를 진행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지금 현재 이제 재판관 정원이 9명인데 공석이 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 추천 몫이어서 국회에서 추천을 했는데 아직 임명 절차가 진행이 안 됐거든요. 우선 그 3명의 공석인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게 우선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6명 체제에서도 심의는 이루어질 수 있지만 결정을 하기는 어렵고 결정의 정당성 논란이 따를 거기 때문에 신속하게 그 재판관 결원 부분을 보완을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권한대행이 그걸 임명할 수 있느냐, 뭐 이런 그 질문도 있는데요. 근데 이건 국회 추천 몫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재량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형식적인 임명만 하는 거여서 임명에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최장 180일까지 헌법재판소법에 따라서 심의를 하게 되는데, 내년 4월 19일이 되면 2명의 헌법재판관이 또 임기를 마치게 되는데요. 그 2명의 헌법재판관은 대통령 추천 몫입니다. 때문에 그때 가서 이 심의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결론이 발생하면 권한대행이 임명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이제 논란이 따를 겁니다. 왜냐하면 권한대행의 권한은 형식적으로는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위임받지만 현상유지 이상을 넘어서는 권한 행사에는 논란이 따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예상컨대 내년 4월 19일 이전에 결론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권성동 원내대표 조금 전에 입장 밝힌 내용 좀 더 살펴보면은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공정한 결정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국민 일상 회복을 위해서 여야도 극한 대립을 지양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제 과거 사례를 다시 또 떠올려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한 달여 만에 여당이 갈라섰잖아요. 당시에는 이제 탄핵에 찬성한 의원들이 당을 나갔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또 권성동 현재 원내대표인데 이번에는 그런 뭐 분당 수순에 대해서 어떻게 당에서는 전망하고 있습니까? 저는 분당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한동훈 대표가 관련해서 지금 국회의원이 아닙니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의 어떤 메시지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존중하고 맞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다만 본인의 생각을 당 국회의원들과 함께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절차적 하자가 좀 많아요. 그러니까 의원총회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중지를 모으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대통령도 여러 가지 뭐 계엄이란 걸 얘기했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절차 아닙니까? 그러니까 야당의 어떤 끊임없는 특검과 탄핵에 대해서 대통령 입장에서는 불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저도 되게 답답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손치더라도 그거를 본인이 가지는 강력한 카드, 그 과정의 발동 요건이 되는지, 그리고 소위 말해서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지 그 과정이 쟁점 아닙니까? 그렇다면 한동훈 대표도 중지를 모아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이른바 친한계라고 불리는 분들이 대부분 비례입니다. 초선이고. 비례대표는 만약에 분당이 됐을 때 나갔을 때 제명을 해줘야 되는데 국회의원이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의총에서 3분의 2 찬성을 해줘야 됩니다. 누구 좋으라고 하겠습니까? 안 해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의 상황의 리더십이 12표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친한계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20명인데 12표가 나왔다는 거고요. 공개로 입장을 처음 게 7명인데 플러스 5표 나왔다는 건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의원들 입장에서는 한동훈 대표의 어떤 발언과 그런 행동에 대해서 무게를 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실질적으로 과거의 경험이 있습니다. 새누리당이 그때 탄핵 이후에 바른정당인가 바른미래당 헷갈리는데 바른정당으로 분화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대선도 지고요, 총선도 지고 지방선거를 져서 결국 반기억의 카드가 언제였냐? 21년 재보궐선거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굉장히 피폐하게 된 거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뻔히 보이는 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원의 대표로서의 한계도 명확하고 어떤 리더십을 제대로 구현하지 못했다는 측면에서 지금의 현재는 분당 가능성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의 국민의힘이 지지율이 떨어지는 면에 있어서 대통령의 어떤 문제를 제기하는 분도 있지만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불화, 그런 어떤 두 분의 어떤 신뢰가 회복되지 못하는 면, 물론 대통령도 책임이 있겠지만 한동훈 대표가 과연 그거를 20년 지기로서 과연 대통령을 잘 안다고 했는데 과연 제대로 한 게 맞는지 본인의 생각대로 좀 생각했던 게 아닌가에 대한 비판이 좀 강한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선 예단할 수는 없지만 분당 가능성은 당분간은 없다고 봅니다. 네.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면서 이제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되지 않았습니까? 네. 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6개 법안에 대해서 윤 대통령에게 제2요구권 행사를 요청했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그 제2요구권을 행사하게 됩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이 이제 쟁점이 될 수 있는데요. 형식적으로는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예를 들면 군 통수권까지 포함해서
인수를 하기 때문에 권한대행이 권한을 행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권한대행은 어쨌든 대통령직의 현상 유지를 넘어서는 권한 행사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과거에도 보면 뭐 황교안 전 총리가 권한대행을 할 때, 그리고 고건 전 총리가 권한대행을 할 때 거부권을 행사했던 사례가 있기는 합니다. 예. 고건 전 총리가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지금하고 그때하고 다른 점은 지금 같은 이런 내란 사태는 없었고요. 그런데다가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는 그 국무회의에 참석함으로 인해서 내란의 공모자 아니냐, 동조자 아니냐, 방조범 아니냐 이런 어쨌든 그 지적을 받고 있고 또 피의자여서 수사 대상이 돼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현상 유지를 넘어서는 권한 행사를 하기가 아마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그에 따른 논란이 굉장히 클 겁니다. 따라서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을 거부권을 행사하는 그런 적극적 권한 행사는 하기 어렵다. 저는 이렇게 전망을 하고요. 만약 또 한덕수 총리가 그런 권한 행사를 하려고 들 때 국회에서 또다시 아마 이제 총리 탄핵안이 거론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명분이 없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이 비상계엄 내란 사태의 공범이다. 방조자다. 그리고 이제 뭐 수사기관에서도 피의자로 입건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탄핵 요건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때문에 한덕수 총리가 권한대행으로서 향후의 국정을 안정시키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금 정통성이 있는 기관은 국회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국회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여야와 함께 협의하면서 국정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그렇다면 김여사 특검법이랑 내란 특검법은 제2요구권 행사 없이 그냥 통과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는 한동훈이 아니죠.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할 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한 사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시스템적으로 대한민국은 유지돼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시키고 한덕수 총리한테 위임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그거는 법과 어떤 제도, 시스템 하에서 헌법에 따라서 한 겁니다. 근데 어떤 건 하고 어떤 건 안 한다? 근데 한덕수 총리는 이 정부, 윤석열 정부의 총리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정부 질의 때 나가서 여러 가지 야당의 법안에 대해서 본인의 입장, 그 윤석열 정부의 입장을 강하게 얘기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공법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쌀 소비가 굉장히 줄었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쌀을 생산하면 그거를 어느 정도 가격으로 계속 유지해 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수조 원이 들어요. 쌀 소비는 주는데 그렇다면 대체 작물로 바꿔야 됩니다. 근데 그 부분이 그러니까 민주당의 양공법 취지는 뭐냐면 농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한다는데 그 세금 누구 돈으로 가는 겁니까? 결국은 국가의 예산이나 아니면 한쪽에 편향된 의견의 법안에 대해서는 본인의 스탠스를 생각하고 본인 개인을 넘어서 윤석열 정부의 어떤 철학과 어떤 기조에 맞지 않는다면 반대 의견을 피력하는 게 저는 당연한 임무라고 봅니다. 예, 앞서서 박 의원님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얘기도 해주셨는데 네. 관련된 임명권에 대해서 뭐 갑론을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야당 입장에서는 그거는 또 해주길 바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6명의 헌법재판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추천이 한 분이 계시고요. 또 조희대 대법원장이 했던 한 분이 있습니다. 이른바 약간 보수 쪽으로 생각되는 분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6명은 무조건 6명이 다 찬성을 해야지 인용이 되는 겁니다.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뒤늦게 추천을 하지 않았을까? 2명? 그다음에 국민의힘도 1명을 하는 거죠. 불리하니까 헌법재판관을 임명을 해서 뭔가 정상화시키려고 해요. 근데 이거는 임명을 해달라고 하고 나머지 거부권 하지 말라? 이거는 유불리에 따져서 한다면 안 되죠. 결국은 국정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기준점이 하나입니다. 민생과 대한민국이 지속가능하게 그리고 운영되게 또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것까지 다 포괄적으로 생각해서 일관성을 가져야 된다고 보고 있고 저는 지금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과 국무총리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내란 동조했다, 방조했다 그런 프레임에 대해서는 참 반대합니다. 뭐냐면 그거는 경찰이 수사를 해서 확실하게 나온 부분이 돼야 됩니까? 의혹 수준과 그런 부분은 야당의 프레임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소위 말해서 탄핵을 하다 보면 손은 누가 키우나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야당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탄핵은 결국은 견제의 의미가 있어야 되는데 견제가 아니라 아예 발을 잡는 거 아닙니까? 아노미 상태에서 뭘 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까? 네. 아니 제가 이건 좀 의견을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건 프레임이 아니고요. 수사기관이 입건을 했습니다. 강제 수사에 착수를 했어요. 그걸 두고서 프레임이라고
얘기하는 건 굉장히 잘못된 거고 결국에는 저 비상계엄의 위헌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고 내란이 아니다. 이런 입장에 여전히 국민의힘 분들은 다수가 서 계신 것 같아요. 국민들의 생각과는 굉장히 많이 동떨어져 있고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는 그렇습니다. 적극적 권한 행사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소극적 범위의 권한 행사, 현상 유지 하에서의 권한 행사. 이게 역대 대통령 우리 헌정사에 몇 번 불행한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권한 행사의 전례예요. 국회에서 추천된 대통령의 재량이 개입할 여지가 없는 헌법재판관은 그냥 임명해야 됩니다. 그건 대통령이 사람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건 임명하되 거부권과 같은 국회에서 다수의 의사가 합치돼서 통과된 법률을 거부하는 이건 대통령의 적극적 권한 행사의 범죄에 들어서거든요. 그건 권한 행사, 권한 대행이 할 수 있는 권한 행사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헌정 체제의 지속성을 갖는 게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을 거부하는 겁니까? 그거는 좀 말이 안 되는 얘기고 한덕수 총리가 이 정부의 총리이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은 헌법상 대통령직을 인수한 권한 대행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불법 계엄과 내란이라는 이 상황의 특수성상 결국에는 국회 의사를 존중하지 않을 수 없어요. 거기에 연루돼 있는 이 총리가 자기 마음대로 국정 권한을 행사한다는 걸 누가 용납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한 말씀만 드려도 될까요? 예. 그러니까 국회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거부권, 제2요구권을 남발하라는 게 아니고요. 필요한 상황이 있을 때 사실 그렇습니다. 여야를 넘어서 뭐 양공법이나 여러 가지 논란이 되는 법안 관련해서는 저는 그런 거는 입장을 표명하는 게 맞고 제2요구권은 뭐냐면 3분의 2 의결로 국회에다 다시 제1을 요구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통과되면 통과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 어떤 의사를 존중하는 한 또 다른 형태입니다. 그렇다면 양국관리법 외에 김여사 특검법, 내란 특검법도 제2요구권을 행사해야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좀 감안을 하겠죠. 국민 눈높이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사실 탄핵이 돼 있고요. 탄핵이 된 상태에서 헌재에서 지금 법적 다툼이 있을 거고 대통령이 누구보다도 본인이 현장에 나와서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의 경찰, 지금의 검찰, 공수처, 상설특검 지금 4군데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의 어떤 권한이 있어가지고 수사를 못한다고 생각할까요? 제가 볼 때는 과하게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특검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특검이 수사할 만큼의 내용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지금 상황에서 특검을 막는다 안 막는다 그건 큰 의미는 없습니다. 예, 오늘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에 대통령이 입장을 낼까 그 점도 궁금했었는데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거든요. 저희가 관련된 목소리 듣고서 저희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제 고되지만 행복했고 힘들었지만 보람찼던 그 여정을 잠시 멈추게 됐습니다. 그동안의 노력이 허사로 돌아가지 않을까 답답합니다.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저를 향한 질책, 격려와 성원을 모두 마음에 품고 마지막 순간까지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통령 권한 대행을 중심으로 모두가 힘을 모아서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 대통령이 사실 그제 20분간 긴 담화를 냈기 때문에 오늘 또 대국민 담화를 할 것인가는 좀 의견이 분분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담화를 내더라도 서면으로 짧게 어쨌든 국회에서 탄핵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걸 존중하고 결과를 그다음에 대통령 권한 대행을 중심으로 국정을 신속히 안정시켜달라. 이 정도 입장을 낼 줄 알았는데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여전히 본인의 의지를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담화문을 발표해서 저걸 지켜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여전히 바뀐 게 없구나. 일말의 반성도, 성찰도, 후회도 없구나. 그리고 결국에는 헌법재판소 절차를 통해서 마지막까지 본인의 정당성을 주장하겠구나. 이런 느낌만 줬는데요. 국민의힘이 더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헌법재판소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벌써부터 들리는 얘기는 직접 본인이 자기 변론에 참석을 해서 생중계까지 요청하고 하겠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물론 그렇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이 국민들한테 고스란히 노출됐을 때 과연 이제 윤 대통령은 헌재 절차가 끝나면 그 즉시 끝날 수도 있겠지만 윤 대통령을 배출한
그 정당은 계속 선거를 치르고 국민의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굉장히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이지 않을까 싶어서 자연스럽게 대통령의 당적을 정리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대변인께서는 이 여정을 잠시 멈추게 됐다. 결코 멈춰서는 안 된다. 포기하지 않겠다. 어떤 의도, 어떤 메시지가 있다고 보셨습니까? 저는 이제 대통령이 정치적 책임과 법적 책임을 피하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오늘 국회 탄핵 가결로 인해서 정치적 책임이 부여됐습니다. 그렇다면 여튼 이런 일련의 상황에 있을 때 대통령으로서 국회의 어떤 판단에 대해서 무겁게 받아들인다 얘기를 하셨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다만 이제 본인이 이제 헌재에서 법적인 다툼을 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잠시만요. 네. 죄송합니다. 끊어서 총리의 네. 권한대행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무총리로서 우리 국민이 처한 현 상황과 그에 이르게 된 전 과정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정에 있어서 한치의 공백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직면한 대내외적인 여건은 매우 어렵습니다. 경제와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내수 부진으로 인한 서민들의 고통이 적지 않습니다. 경기 하방 위험 확대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치 상황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과 우려도 매우 높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고 국민 여러분의 일상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굳건한 안보 태세를 확립하고 대외 신뢰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한미, 한미일, 그리고 우리의 우방과의 신뢰를 유지하는 데 전 내각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비상경제 대응 체계를 강화하여 금융, 외환시장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치안 질서를 확립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각종 재난에도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정부가 먼저 자세를 낮추고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조를 얻어 국제사회의 신뢰를 유지하고 국민 여러분들께서 안심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앞에는 정상적이고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라는 절체절명의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나라가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제가 힘을 합쳐 수행해야 하는 중대한 소임입니다. 엄중한 상황인 만큼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해 주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흔들림 없는 정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역할에 한치의 소홀함 없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1997년 외환위기, 코로나19 팬데믹 등 많은 위기를 겪었지만 그때마다 더 강해져서 일어났습니다. 우리 국민은 단합된 힘과 슬기로 우리 앞의 어려움을 극복해 왔습니다. 많은 국민들의 헌신으로 민주주의가 헌법에 따라 굳건하게 작동하고 있으며 경제의 펀더멘털도 변함없이 견고합니다. 지금의 상황도 나라의 주인이신 국민 여러분의 성숙한 민주주의 의식과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통해 반드시 헤쳐나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철저하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안정된 국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것이 제 긴 공직 생활의 마지막 소임이자 가장 중대한 임무라고 믿고 있습니다.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첫 대국민 담화 함께 들으셨습니다.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 국정 공백에 없어야 한다. 정상적이고 안전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지금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말을 해줬는데 오늘 탄핵안 가결로 조금 그 불확실성이 좀 어느 정도 해소됐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더 커졌다고 보십니까?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 불확실성이 경제에는 가장 치명적인데 오히려 탄핵안이 가결됨으로써 불확실성은 조금 줄어들었다고 보고 그리고 대외 신인도가 굉장히 위태로웠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금 이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들어서서 뭔가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해 나간다면 그 점에 있어서 조금씩 안정을 찾아나갈 수 있으리라고 보고요. 좀 다행인 점은 한덕수 이 권한대행이 공직 경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총리도 지금 2번째 하는 거고 예. 또 이제 경제부총리를 역임을 했기 때문에 경제에 대해서도 밝은 분이고 상대적으로 그래서 무리하지 않으면서 지금 전국을 안정시키는데 특히 이제 본인이 앞서 이제 담화에서 얘기했듯이 낮은 자세로 국회와 소통하고 협조를 얻겠다라는 이제 의지를 밝힌 것도 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신속하게 어쨌든 지금 흐트러져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좀 정비하고 정리하는데 만전을 좀 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치안 질서 확립에 대한 부분도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안보 부분에서는 국방장관이 공석이고요. 치안 부분에서는 서울경찰청장 그리고 경찰수장인 경찰청장이 지금 구속된 상태인데 그 부분을 염두에 뒀다고 봐야 할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본인이 이제 권한대행으로서 임명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한다면 이게 뭐 한두 달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국정에 있어서 한치의 공백도 없어야 되는데 말씀하신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치안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청장, 차장까지 지금 없는 상황이고 국방부 장관도 그렇고 그렇다면 저는 여야가 뭔가 합의를 하고 그다음 권한대행이 만나가지고 이런 필요한 어떤 자리에 있어서는 하면 어떨까 그런 부분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게 인사청문회가 또 통과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뭐 거국 내각이란 건 너무 크게 뭐 큰 범주긴 하지만 야당이 추천하는 인사에 대해서 여당도 좀 받아들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같이 만들어가야 되는 거고 사실 그렇습니다. 이제 대통령이 어떤 헌재 판단을 통해서 기각이 될 수도 있고 인용이 될 수 있습니다. 뭐 조기 대선이 현실화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때 모든 것들이 지금은 비상이고 그때 새로운 리더십이 만들려고 생각하지 말고요. 지금도 권한대행 체제 속에서 지금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국정이 유지되고 대한민국이 지속 가능한 발전이 있고 민생이 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저는 뭐 지금은 준비 기간이고 나중에 뭐 새롭게 된다기보다는 지금부터 문제를 해소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그 김여사 특검법이나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제2구권을 만약에 발동하면 야당이 탄핵을 좀 발의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된다면 만약에 최상무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그 권한대행을 좀 이어받게 되지 않습니까? 저는 뭐 그런 상황은 오지 않는 게 전국 안정을 위해서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덕수 권한대행께서도 무리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어쨌든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은 현상 유지가 목표입니다. 근데 무리하게 적극적 권한 행사인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반드시 국회에서 충돌을 빚을 거고 국회 절대다수 의석을 지금 야당이 가지고 있는데 그 야당의 의사가 합치돼서 통과된 법안을 지금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했을 시에 또다시 이제 이 전국이 불안정해질 수 있거든요. 그런 점을 저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오랜 공직 생활을 거쳤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리라고 보고 지금 이제 비어있는 공석 중에 걱정이 되는 거는 치안의 총책임자인 경찰청장 그리고 국방부 장관입니다. 근데 그 두 자리가 전부 다 지금 내란의 그 주요 임무 종사자로 전임 장관들이 전임 장관이나 청장이 구속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후임을 임명하는 데 있어서도 매우 조심스럽고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고 국회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국회 추천을 받아서 임명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민주당 의총에서는 한덕수 지금 권한대행에 대해서 탄핵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한 스탠스로 좀 톤 다운을 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뭐 현실적으로 타겟이 명확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됐고 이게 탄핵에 대한 가결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그 전에는 한덕수 총리나 아니면 국무위원의 탄핵이 대통령 탄핵을 위한 어떤 징검다리 수준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좀 차분해져야 됩니다.
집권 여당, 아니, 여소야대 국면에서 지금은 국정의 한 축인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굉장히 잘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문제 제기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할 수 있지만 지금은 의혹이 아니라 책임 있는 한 축으로서의 어떤 정책이나 메시지를 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힘이라는 게, 권력이라는 게 제어되지 않으면 그건 폭력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수권 정당을 생각하신다면 민심이 뭐고 중도가 생각하는 게 뭔지를 좀 생각하셔야 된다고 보고, 이거는 제가 볼 때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에 대한 욕심이 있기 때문에 예전 같이 그렇게 행동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지금 탄핵 소추로 직무 정지가 된 대통령에게는 어떤 권한이 좀 남게 됩니까? 권한은 없습니다. 직무가 정지됐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으로서의 직을 유지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뭐 경호라든지 이런 것들은 계속 유지가 되지만 대통령 권한은 행사할 수 없고요. 헌법재판소 결과에 따라서 만약 헌재가 이 탄핵소추안을 기각한다면 대통령직에 복귀할 수 있지만 그걸 인용하게 되면 그 즉시 이제 파면이 이루어지는 거여서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차기 대통령 선출을 위한 대선을 치러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조기 대선이 사실상 뭐 가시권에 들어왔다고 봐야 할 것 같고, 윤 대통령은 아까 이제 헌재에서 법적 다툼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얘기합니다만 어쨌든 국회에서 이 내란 사태에 대한 탄핵 소추권을 발동해서 탄핵 소추했는데 헌재가 그와 다른 결정을 하기 좀 어렵고, 그리고 지금 또 한 축은 이제 수사입니다. 지금 검찰이나 경찰이나 굉장히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내란 사범으로 이미 국방부 장관이나 경찰청장이나 또 방첩사령관이나 체포하고 구속을 했고, 그 구속영장에 보면 윤석열 대통령을 우두머리로 적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이 신청이 되고 발부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점을 감안했을 때 헌법재판소의 이 심사가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관측들이 있습니다. 예, 앞서서 윤 대통령 오늘 가결 이후 메시지에 관해서 답변하시다가 중간에 좀 끊겼는데 포기하지 않겠다, 여정을 결코 멈춰서는 안 된다. 이게 결국은 헌재에 가서 다퉈보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네, 사실 지난주 이틀 전이죠. 12일 날 그때 대국민 담화를 보면 그런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정치적 법적 책임을 피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내가 끝까지 싸우겠다,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싸우겠다는 게 뭐 국민과 싸우겠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과 싸우겠다는 게 아니라 본인이 또 법률가 출신이기 때문에 본인이 불가피한 어떤 개헌 발동의 불가피함과 절박감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거를 헌재 재판관의 그런 어떤 법적인 다툼을 통해서 한번 얘기를 하겠다,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혹자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변론 요지서 같다. 본인이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어떤 방향성이 충분히 예측되는데 결국은 두 가지입니다. 계엄이란 것들은 뭐 전시나 사변이나 그런 거 플러스 국가 비상사태 아닙니까? 국가 비상사태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의 야당이,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표현을 그렇게 씁니다. 우리가 가랑비에 옷 젖는다,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고 나서 야당이 5개월 만에 탄핵을 얘기하기 시작했고요.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감사원장, 뭐 서울중앙지검장, 그다음에 국무위원들 수많은 어떤 탄핵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개인의 탄핵을 넘어서 사실상 국가기관을 무력화시키는 상황, 그다음에 감행 예산, 그다음에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어떤 위인설법이라고 하죠. 선거법도 사실상 허위사실 공표도 없애려고 하고, 그다음에 벌금 100만 원 이상이면 피선거권 박탈인데 그걸 1000만 원으로 높이려고 하는, 이런 거는 저도 사실 이제까지, 저도 한때 기자였지만 20년 기자 생활에서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결국 이런 상황을 봤을 때 대통령은 문제가 있다고 본 거죠. 근데 다만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 과정이 계엄이라는 측면에서 불가피한가?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는 안 하지만 대통령이 불가피하다는 그런 것들이 헌재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리고 또 하나는 결국은 헌법기관을, 국헌을 문랑케 한다는 게 결국은 국회나 선관위를 무력화시키는 거 아닙니까? 본인은 예전과의 어떤 계엄은 다르다, 일종의 경고 차원이었다 얘기하지만 우리 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에 있던 지휘관들은 싹 다 잡아들여라, 이참에 정리하자, 문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이런 얘기를 또 대통령한테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진실이
대통령의 생각과 대통령의 입장과 현장에서 있었던 사람들의 진실이 과연 어디 있는지 그게 헌재에서 좀 다퉈질 것이라고 봅니다. 네. 탄핵 심판 전후로 윤 대통령이 기소돼서 재판이 넘겨질 가능성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고, 이럴 경우에는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심리정지를 요청하게 되면 또 헌재에서 그 정지 여부를 고민해서 판단을 내리게 되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법에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동일한 사건으로 탄핵에서 헌법심사를 받는데 그로 인해서 형사상 기소가 소추가 됐을 경우에 헌재 심리를 중단시켜달라고 요청을 할 수 있는데 그건 이제 헌법재판소의 재량사항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2016년도에 탄핵이 됐을 때 그 조항에 근거해서 헌재의 탄핵 심사를 중단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요청을 했지만 수용이 안 됐거든요. 물론 손준성 그 검사장 같은 경우에는 그게 수용이 돼가지고 탄핵 심사가 중단됐던 그런 사례도 있는데 그보다 훨씬 더 위중한 사건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 헌정 체제가 전복될 뻔한 그런 사태이기 때문에 헌재가 헌법재판소법에 근거해서 그런 요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보고요. 앞서 이제 기소 가능성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기소 가능성뿐만이 아니라 구속 기소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물론 대통령 직무가 정지됐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뭐 도주의 우려가 있거나 아니면 또 다른 대통령 권한을 통한 어떤 위협이 있거나 그럴 가능성은 없지만 증거인멸의 우려는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런 점에 비추어 봤을 때 지금까지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고 있는 속도 그리고 이 내란 사건의 종범이라고 할 수 있는 주요 임무 종사자들에 대해서 전부 구속영장이 법원을 통해서 발부된 걸 감안했을 때 금명간에 구속영장이 신청되고 법원에 의해서 발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면 구속된 상태에서 헌법재판소에 이 탄핵심사가 진행이 되는데 당연히 그 헌법재판소 탄핵심사가 빨라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예, 대통령 구속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해 주셨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사실 뭐 그거는 좀 검찰의 수사가 그다음에 공수처의 수사가 경찰의 수사가 구속이 될 만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뭐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해야 되는데 발부가 어떤 범죄 혐의가 중대성이 있어서 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 도주의 우려나 그다음에 또 증거 인멸의 가능성인데 도주 우려는 사실상 없다고 보고요.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사실 그게 있습니다. 혐의가 커도 수사를 통해서 확보한 증거가 많으면 구속을 안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관련해서 그때 판사가 구속영장을 기각했을 때 비판을 많이 했는데 역설적으로 거기에 뭐 어떤 표현이 있냐면 구속을 할 만큼 하지 않아도 충분히 확보된 인적 물적 증거가 있다 그렇게 판단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계엄이라는 상황 속에서 대통령과 소위 말해서 이제 김용현 전 장관과 현장에 있던 군이나 경찰의 어떤 분들의 얘기들이 있는데 그게 명확하게 진술이 엇갈리는 차원을 넘어서 지금 수사기관이 확보한 어떤 증거가 명확했을 때는 증거 우려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증거가 많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런 차원에서는 또 영장이 발부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는 지금 수사기관들이 굉장히 경쟁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는 좀 선정적이란 표현은 그렇고요. 좀 너무 앞서간 편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긴급 체포, 그다음에 여러 가지를 조금 언론한테 내보이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지금은 정치적인 어떤 책임을 지우고 헌재로 넘어간 만큼 어떻게 보면 좀 차분하게 증거를 가지고 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긴급 체포의 필요성은 많이 줄어들었다고 봐요.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기 때문에 예. 긴급 체포를 해야 될 만한 위험이 줄어서 긴급 체포의 필요성은 줄어들었는데 근데 이제 내란이라는 범죄의 중대성에 비추어 봤을 때 구속 수사가 원칙입니다. 그런데다가 종범들이 전부 구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걸 감안한다면 대통령이라는 지위에 있습니다만 지금 직무가 정지된 상황이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것도 생각보다 빠르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수사기관이 굉장히 경쟁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상설특검, 일반특검이 다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어떤 조치를 취할지 모르겠지만 이 특검이 출범하기까지는 어느 정도 걸릴 것으로 보십니까? 특검은 제가 볼 때 빠르게 해서 한 달 안에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특검이 한 달 정도의 소요가 되기 때문에 상설 특검 같은 경우는 사실상 거부권 행사를 못하는 거 아닙니까? 결의안 수준이고 또 결의안 부분에 실제로 보면 국회의 어떤 규칙을 보면 여야 합의로 해서 4인 추천을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당목 2명, 야당목 2명이었는데 그거를 거침없이 국회 규칙을 바꿨습니다. 뭐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이 굉장히 치밀한데요. 여서야대 국면에서 굉장히 법사위도 그렇고 운영위도 야당이 가져갔습니다. 원래는 국회의장을 가져가면 법사위는 상대 당에 주게 돼 있는데요. 국회의장뿐만이 아니라 법사위 운영위까지 다 가져갔는데 그 이유가 어떻게 보면 이런 상설 특검에 있어서의 국회 규칙을 운영해서 바꾸고 그걸 통과시키는 어떤 치밀함을 보였기 때문에 본인들이 원하는 특검은 당연히 추천을 봐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뭐 검찰이나 경찰, 공수처 일반 상설 특검을 통한 여러 가지 어떤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그 이후에 만약에 출범하는 특검 쪽에 다 내용을 넘기면 됩니다. 예. 자, 헌재가 사건 접수일로부터 180일 6개월 안에 결론을 내야 하는데 지난 사례를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한 2달 정도 걸렸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3달 만에 인용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한 어느 정도 걸릴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그건 이제 뭐 헌재가 심사를 해봐야 결론적으로 알 수 있을 텐데요.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헌법재판관들의 임기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석의 공석은 조만간 아마 보임이 될 것 같은데 내년 4월에 두 분의 헌법재판관이 임기가 끝나는데 4월 19일입니다. 근데 이게 대통령 추천 몫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만약에 그 기간 내에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권한대행이 대통령 추천 몫을 추천하고 임명을 해야 되는데 예. 그건 논란이 굉장히 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 때도 헌법재판관이 1명이 결혼이어서 8명이었는데 그 1명의 보임을 둘러싸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근데 권한대행이 그걸 임명하는 것은 통상의 그런 현상유지를 넘어서는 권한행사이기 때문에 타당하지 않다 이런 지적이 있어서 결국에는 8명이 심사를 해가지고 임명을 했고 당시에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퇴임 이틀을 앞두고서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번에도 두 분의 헌법재판관의 퇴임 이전에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아서 길어봐야 내년 4월 19일 이전에 결론이 나지 않겠나 그렇게 전망합니다. 예. 지금 윤 대통령이 포기하지 않겠다, 적극적 대응 의지를 밝힌 것으로 지금 해석이 되는데 내란죄냐 통치행위냐 이 점도 쟁점이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맞습니다. 보세요? 그러니까 대국민 담화에서 두 가지 포인트였습니다. 첫 번째는 계엄의 불가피성. 그래서 본인이 볼 때는 지금의 야당의 어떤 공세가 그냥 단순한 비판과 그런 걸 넘어서 국정을 힘들게 하는, 마비시키는 어떤 비상 상태라고 본인은 규정을 했고요. 그래서 계엄을 했다. 그리고 계엄에서 가장 중요한 게 헌법상 권한이 있는 게 계엄입니다. 상상 속 어떻게 보면 잘 우리가 계엄하면 이 12.12 사태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군인들이 정부를 어떻게 보면 정권을 탈취하기 위한 쿠데타 아닙니까? 근데 대통령은 그때야 계엄과는 좀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본인이 대통령이니까요.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헌정 물란, 이 헌정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게 이제 국회라고 야당이라고 좀 상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대통령의 권한이 이 계엄을 선포할 수는 있는데 이걸 해제하는 게 국회 아닙니까? 해제 절차를 할 수 있는데 과연 그거를 막았느냐의 문제인 거죠. 예, 만약에 예. 막았다면 국헌문란인 거고 막지 않고 대통령 본인의 생각은 뭐냐면 이게 질서 유지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날의 밤과 다음날 새벽까지의 여러 가지 상황을 국민들이 목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말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야당이 주장하는 게 맞는지 그거는 이제 국민들이 판단하고 나아가서 그걸 헌재에서 판단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근데 대통령이 사실은 이제 검찰총장까지 하고 검사를 한 26년 하지 않았습니까? 저한테 예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막연하게 질문하는 것보다 아주 구체적으로 날카로운 질문에 있어서 자신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도 검사했을 때 상대 변호인들은 대형 로펌입니다. 김현장도 있었고 태평양도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어떤 사안에 대해서 내가 법적인 부분을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고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재에서 사실 다투지 않았습니다. 소극적으로 대응을 했죠. 그리고 변호인도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도 제가 볼 때는 합류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부분은 대검 중수부장도 했고요. 그리고 법적인 부분이 있어서 이 사안을 대통령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대통령이 탄핵되는 부분에 대해서 막고자 하는 어떤 법률가도 있고, 지금 초반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내란죄의 어떤 위험성에 대해서 주장하는 분들이 좀 목소리가 컸다면, 그에 반해서 대통령의 어떤 통치행위다, 헌법적 결단이라고 주장하는 헌법학자들도 좀 목소리를 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치적인 어떤 책임은 지금 부여받았지만 법적인 책임에 있어서는 내가 할 말은 충분히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뭐 끝까지 하겠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일종의 이제 혼란을 끼쳐드린 부분에는 유감을 표명을 했지만 잠시 자리를 한다. 그런 쪽으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국회 무력화 시도 여부, 이 점도 헌재에서 쟁점이 될 것 같은데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내란에 대해서 이게 고도의 통치행위다라는 주장은 그 신군부 세력이 과거에 그 내란 사건 재판을 받을 때 제시했던 이론인데, 그게 이제 법원에 의해서 다 배격이 됐습니다. 고도의 통치행위일지라도 헌법에 의해서 설치된 헌법기관의 권능을 폭력으로 무력화시키려고 한 경우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해서 다 유죄 판결을 받았고요. 이번이 정확하게 그 경우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도 그렇고 국회도 그렇고 선관위도 그렇고 계엄법에 따라서 그 권한 행사를 중지시킬 수 없는 기관입니다. 근데 그런 기관에 계엄군을 투입해서 국회에 이 계엄 해제 결의를 막으려고 했고, 또 선관위에 서버를 탈취하고 선관위를 장악하려고 했던 이 장면들이 다 국민들을 통해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아마 그거는 뭐 법원이 합리적으로 판단을 할 거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지금 윤 대통령은 계속 이제 본인이 자기 방어 프레임을 내세워서 한편으로는 정치적인 결집을 촉구하고 한편으로는 헌법재판소에서 이 탄핵소추에 대해서 마지막까지 다퉈보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또 다른 한 축이 이제 수사라는 축이 있거든요. 그 수사라는 축이 지금 진도가 가장 빠릅니다. 근데 이제 내란 종범들이 이미 다 내란죄로 구속이 됐어요. 그리고 조만간 기소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주범인, 어떻게 보면은 내란의 수괴로 지목되고 있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소가 거의 불가피하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과연 그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다른 판단을 할 수 있을까라는 점에 비추어 봤을 때 헌재의 결정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수 있다. 이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 네, 지금 사실 우리나라 소식이지만 세계가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죠. 한국의 대통령 탄핵안 가결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운 미국 정부가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는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미국 언론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도박이 실패했다면서 정치적인 공백 사태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습니다. 미국 특파원을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승윤 특파원. 네, 뉴욕입니다. 네, 미국 정부가 이번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 동부는 휴일 이른 아침 시간인데 아직까지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미국 정부는 그동안 이 한국의 탄핵 정국 혼란 속에 이 한미동맹과 한미일 공조의 굳건함을 강조해 왔습니다. 또 이 한국의 탄핵 정국은 민주적인 정치 과정이라며 방해받지 말아야 하고 북한 등 누구도 악용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미 간 협력과 대화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도 분명히 해왔습니다. 하지만 계엄 사태 이후에 워싱턴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이 한미 핵협의그룹 회의와 도상 연습이 돌연 연기됐고, 오스틴 미 국방장관의 방한도 취소되는 등 한미 간 외교국방 협력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예, 미국 언론들도 탄핵안 가결 소식을 속보로 타전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주요 매체들은 일제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 표결 결과를 속보로 타전했습니다. CNN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도박이 실패했다며 한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수개월 동안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현재의 이 탄핵 심리 기간 동안에 한국의 리더십은 마비 상태에 들어가게 된다며 트럼프 당선인의 이 백악관 복귀와 맞물려 한국의 외교 통상에
입장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도 한국에서 격동의 시간을 거쳐 탄핵안이 통과됐지만 리더십 공백에 잠재적인 위험은 남아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라이브 뉴스 코너를 최상단에 편성해 실시간으로 이 탄핵소추안 가결을 보도했습니다. 네, 재미 한인들 그리고 미국 진출 기업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계엄 사태에 격앙된 반응을 보여왔던 한인들은 이 탄핵안 가결 소식에 안도하는 모습입니다. 앞서 교민들은 뉴욕과 워싱턴, 미시건 등 곳곳에서 이 계엄령 사태 규탄 집회와 탄핵 촉구, 시국 선언을 이어왔습니다. 한국의 경제 성장과 K-팝, K-푸드 등에 대한 자긍심에 큰 상처를 입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진보냐 보수냐 이런 정치 성향을 떠나서 민주주의의 근간이 좀 흔들린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고, 그리고 저는 미국에 있지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게 굉장히 안타깝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그래서 나오게 됐습니다.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도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둔 중차대한 시기에 리더십 부재가 길어지면 경제적 타격이 우려된다면서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바라고 있습니다. 미국 신용평가사와 경제계는 우리 정부가 한미동맹 등 대외 정책을 어떻게 풀어나가느냐에 따라서 경제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이번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일본 정부는 한일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후에 미칠 파장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일본 가봅니다. 김세호 특파원. 네, 도쿄입니다. 예, 일본 정부는 이번 탄핵 소추안 통과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우선 20-12개로 일본 총리는 탄핵안 표결 전 오늘 일본 기자들과 만나 한일 관계는 변함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중대한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다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일본 외무성 한국 담당 부서의 직원들은 주말임에도 오늘 모두 출근해 윤 대통령 탄핵안과 관련한 동향과 정보 파악에 집중했습니다. NHK는 일본 외무성 관과 이번 탄핵안 가결은 현지 보도와 보고를 통해 어느 정도 예상한 일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외교 당국 간 여러 레벨에서의 의사소통을 이어나가면서 내년 국교 정상화를 위해 사무적인 준비는 계속해 나가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키나와 현을 방문하고 있는 나카타니 겐 방위상도 탄핵안 가결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역 안보 환경이 엄중함을 더하는 가운데 한국 측과 계속해서 긴밀히 의사소통을 도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기시다 총리 시절부터 이어온 셔틀 외교를 비롯해 윤 대통령이 추진해온 대일 정책 등에 대한 변화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시바 총리는 지난주 일본 국회에서 윤 대통령이 한국 내 반발에도 한일 관계 개선이 대한민국의 국익이라는 신념으로 추진해왔다며 이러한 노력이 훼손되면 안 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일본 정부 내에서는 한일 관계 개선 움직임이 퇴보할 수 있다는 위기감을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여기에 일본으로서는 내년에 출범하는 트럼프 정부도 큰 외교적 변수인데 윤 대통령의 직무 정지로 한미일 협력도 상당한 여파가 있을 것으로 보고 대응책 마련에 부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본 언론 등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일본 공영방송 NHK를 비롯한 주요 방송들은 정규 방송 도중 윤 대통령의 국회 탄핵 소추안 통과를 긴급 속보 자막으로 전했습니다. 주요 일간지들도 홈페이지 화면에 윤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 통과를 속보 또는 호외로 올리며 신속하게 관련 소식을 타전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윤 대통령이 구심점을 잃을 경우 한국의 외교적 불확실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앞서 지난 12일 윤 대통령의 담화에 대해서 일본 언론들은 일제히 윤 대통령이 자신의 비상계엄 조치를 정당화한 것이라며 부정적으로 평가한 바 있습니다. 이 밖에 중국 관영 언론들도 탄핵 소추안 가결 소식을 긴급 뉴스로 내보냈고 중국판 X인 웨이보에서도 윤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검색 1위로 올랐습니다. 이런 가운데 도쿄 신주쿠역 앞에서는 한인 수백 명이 집회를 열며 윤 대통령의 탄핵안 통과에 환호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유럽연합은 이번 탄핵안 가결에 대해 정치적 위기가 헌법에 따라 질서 있게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럽과 중동 언론도 긴급 뉴스로 타전하면서 향후 상황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영국 런던 연결합니다. 조수현 특파원 전해주시죠. 네, 유럽연합은 한국 헌법에 따라 현재의 정치적 위기가 신속하고 질서 있게 해결되도록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아니타 히퍼 EU 외교안보 담당 수석 대변인은 성명을 내고 윤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에 주목하고 있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어 대한민국은 EU의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라고 덧붙였습니다. 유럽 주요 언론도 탄핵안 가결 소식에 관심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영국 공영방송 BBC는 홈페이지 첫 화면 최상단에 탄핵 뉴스를 배치하고 실시간으로 소식을 전하는 라이브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표결 후 탄핵 찬성 반대 시민들의 엇갈린 반응을 상세히 전하고 이제 윤 대통령의 운명은 헌법재판소가 쥐게 된다며 향후 헌재의 결정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홈페이지 전면에 한국 대통령 계엄령 도박 실패 후 탄핵되다라는 제목의 기사에 이어서 한국 대통령 탄핵안 표결 후 결코 포기 않겠다고 다짐하다라는 기사를 올렸습니다. 프랑스 일간 르몽드도 윤 대통령의 계엄령 배팅이 실패로 돌아갔다며 다만 헌법재판소의 최종 심판이 남아있다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2004년 당시 헌법재판소가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을 기각한 사례도 소개했습니다. 독일 공영방송 도이체벨레도 홈페이지 최상단에 라이브 채널을 개설하고 국회 표결 과정과 서울 곳곳에서 열린 집회 등을 실시간으로 보도했습니다. 네, 서유럽뿐만 아니라 러시아 그리고 중동 지역 언론도 탄핵안 가결 소식을 신속히 보도했죠. 네, 그렇습니다. 아랍권 알자지라 방송은 서울 특파원을 실시간으로 연결하면서 탄핵안 가결 소식과 시민들의 반응을 긴급 뉴스로 보도했습니다. 또 러시아 일간 이즈베스티아는 홈페이지 중요 뉴스로 한국 국회 대통령 탄핵을 지지하다라는 촉보를 올렸고요. 또 다른 매체 코메르산트는 내란 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의 지지를 받았다고 쓰고 찬성 반대 투표 현황을 상세히 전했습니다. 앞서 세계 각국은 한국에 살거나 한국을 방문한 자국민에게 주의를 당부하면서 일시적으로 여행 경보를 발령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런던에서 YTN 조수현입니다.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재석 190인 중 찬성 190인으로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많이 놀라셨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국가의 중대사를 놓고 가부를 판단하는 민주적 절차조차 판단하지 못한 것입니다.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입니다. 저는 당론으로서 탄핵을 찬성하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2024년 12월 14일) 우리는 국민이 나라의 주인임을 다시 선포할 것입니다. 대통령 윤석열 탄핵 소추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됨에 따라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의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국회 문턱을 넘은 지금부터 어떤 과정이 남아있는지 김철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 의결서는 국회 법사위원장이 헌법재판소와 대통령실에 보내게 됩니다. 이후 헌재에 의결서가 접수되면 사건 번호가 부여되고 전산 추첨을 통해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주심이 정해지는데 이때부터 탄핵 심판의 시계는 본격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탄핵 사안은 별도의 적법 요건을 다루진 않습니다. 따라서 전원부에서 바로 심리에 들어가는데 일반 법정에서 다투는 것처럼 법사위원장이 소추위원, 즉 사실상 원고의 역할을 맡습니다. 당사자이자 피고인 윤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된 상태로 첫 변론 기일에 맞춰 참석해야 하지만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만약 나오지 않는다고 해도 그대로 심리는 이어집니다. 헌법재판소가 헌재 3명이 공석인 6인 체제라 하더라도 결정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을 결정할 수 있어 만장일치가 나와야 합니다. 윤 대통령 같은 경우 새로 탄핵 소추에서 심판하려면 최소 석 달 이상 걸릴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후임 재판관 임명이 먼저죠. 따라서 정상적인 체제에서 탄핵 심판이 이루어지기 위해선 여당과 야당이 합의해 국회 몫인 헌법재판관 3명을 그 전에 선출해 공석을 채워야 하고 이들에 대한 임명은 대통령 권한 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맡게 됩니다. YTN 김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에는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을 일으켰다는 내용이 핵심 사유로 언급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애초에 심판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인데 재판 과정에서 치열한 법적인 다툼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최민기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탄핵 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이제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의 핵심 내용은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로 국회를 억압하고 내란을 일으켰다는 점입니다.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지는데도 되레 국헌을 어지럽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켜 평온을 해쳤다는 겁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불가피한 통치 행위였다며 내란은 물론 사법 판단의 대상도 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 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습니까? 사명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 행위입니다. 계엄 선포 요건을 지켰는지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탄핵안을 발의한 야당은 이딴 공직자 탄핵 추진과 주요 예산 삭감은 적법한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윤 대통령은 탄핵 남발은 국정 마비를, 예산 삭감은 경제 비상을 불러왔다고 강조해왔습니다. 절차의 적법성도 따져봐야 할 지점입니다. 헌법과 계엄법에 따라 계엄 선포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국무회의가 단 5분 만에 끝난 데다 상당수 국무위원의 반대에도 계엄을 선포한 만큼 사실상 심의 과정이 없었다는 지적이 잇따랐기 때문입니다. 이번 비상계엄을 선포한 국무회의는 국무회의가 아닌 게 맞죠? 저는 의원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네, 절차적 하자, 실질적 하자가 있습니다. 정치 활동과 집회 금지, 언론 통제 등의 내용이 담긴 계엄 포고령 역시 심리 과정에서 핵심적으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의 탄핵 소추안 가결 직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며 마지막까지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직무 정지로 권한 행사가 모두 중단된 윤 대통령은 관저에 머물면서 내란 수사와 헌재 탄핵 심판에 대응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윤정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 탄핵안 가결 1시간쯤 뒤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남동 관저에서 녹화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지금 잠시 멈춰 서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저를 향한 질책, 격려와 성원을
모두 마음에 품고 마지막 순간까지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의 노력이 허사로 돌아가지 않을까 답답하다며 모두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와 번영을 위해 힘을 모으자고 강조했습니다. 공직자들에게는 맡은 소임을 다해달라는 직무정지 전 마지막 당부를 했고 탄핵안을 통과시킨 정치권을 향해서도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폭주와 대결의 정치에서 수구위와 배려의 정치로 바뀔 수 있도록 정치 문화와 제도를 개선하는 데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 탄핵 소추 의결서는 담화 발표 1시간쯤 뒤 용산 대통령실에 접수되며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직무는 즉시 정지됐습니다. 국무회의 주재 등 국정 관련 모든 업무가 중단되고 국군 통수권과 법률안 거부권, 인사권 등 권한도 탄핵 심판 기간 중엔 행사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도 앞으로는 권한대행인 한덕수 총리의 지휘를 받게 돼 윤 대통령은 청사로 나와 참모진 보좌를 받을 수도 없습니다. 다만 대통령 신분은 유지되며 월급과 관저 사용, 경호와 의전도 유지됩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당분간 관저에서 머물며 검찰과 경찰, 공수처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조여오는 내란죄 수사부터 대비할 걸로 보입니다. 접촉해오던 변호인단을 조속히 확정하고 우선 수사당국의 소환 요청이나 체포 등에 대한 대응부터 모색할 전망입니다. 동시에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도 성실하게 임하며 법리 다툼에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윤 대통령이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힌 지난 담화에 이어 포기하지 않겠다고 거듭 강조한 만큼 직무정지 기간 헌재에 나와 직접 변론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네, 방금 신윤정 기자가 대통령 신분이 유지되면서 월급이랑 관저 사용, 경호, 의전이 다 유지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월급이 올해 대통령 연봉이 2억 5,493만 3천 원입니다. 헌재에서 탄핵안이 인용될 때까지는 계속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신분과 예우, 의전, 경호는 유지되기 때문에 직무정지와 관계없이 급여도 그에 따라서 지급이 될 거고요. 그러니까 권한이 행사됐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의 공식적 권한은 일체 행사 못하지만 나머지는 그대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경호는 계속 유지가 되는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경호 임무를 수행할 전담 경호대까지 편성했다 이렇게 대통령 경호처가 밝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은 윤 대통령에 대한 경호도 기존대로 하고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도 하니까 경호비가 이중으로 드는 건가요? 아무래도 이중으로 든다고 얘기를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대통령이 어떤 일정을 소화하는 데 있어서 경호 인력이 일정이 이렇게 많은 건 아닐 거 아닙니까? 사실상 이제 관저에 머물면서 법적 대응을 논의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 있었을 때 관저를 지키는 있었을 때 경호와 대통령을 수행하면서 권한 대행으로서 국무총리가 하는 어떤 경호는 인적이나 아니면 드는 비용이나 그런 여러 가지 차량이 동원되는 부분에 있을 때 그 비용의 차이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사실상 여기 보면 직무가 정지됐지만 집무실도 나갈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전에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당시 청와대 집무실은 사용하지 않고 대부분 관저에 머물렀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잦은 하야와 난리 만약에 탄핵됐을 경우에는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못 받게 되는 거죠? 그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 법률에 따라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중단되는 사유가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임기 중에 탄핵이 됐을 경우에 전직 대통령 예우가 배제되고요. 두 번째로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서 확정됐을 경우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배제됩니다. 지금 생존해 있는 전직 대통령 경우에 문재인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예우를 받고 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임기 중에 탄핵이 됐고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서 그게 확정이 됐기 때문에 예우에서 배제되는 그리고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전두환, 노태우 이 두 전직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서 형이 확정됐기 때문에 예우가 배제됐던 그런 경우에 해당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헌재의 심판을 받고 나서 기각이냐 인용이냐 둘 중에 하나 시나리오가 이제 흘러갈 텐데 만약 기각이 된다면은 대통령으로서는 임무 즉시 복귀하는 겁니까? 네, 기각이 되면 그 즉시 임무에 복귀하는 거고요.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67일 만에 헌재에서
이 탄핵안이 기각됨으로써 그 즉시 직무에 복귀했던 전례가 있거든요. 예.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헌재가 소추안을 기각한다면 바로 그 시간부로 대통령직에 복귀하게 됩니다. 지금 만약에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게 되면 정치권은 조기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지 않겠습니까? 이재명 대표의 사법 일정이 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사실 이재명 대표가 본인은 이제 국민을 내세우면서 민주주의의 어떤 얘기를 많이 거창하게 하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 본인이 이제까지 탄핵을 좀 남발하면서 대통령을 끌어내리고자 했던 이유는 다 아는 거 아닙니까? 본인의 사법 리스크고 1심에서 유죄를 받았습니다. 2심이 633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내년 2, 3월에는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이재명 대표가 오늘 얘기를 했죠. 1차전 승리를 했다. 그 국민께 감사한 얘기를 하겠지만 굉장히 본인은 사법 리스크에서 굉장히 목이 조여왔는데 숨이 트였죠. 얼굴 표정 관리를 하고 있을 겁니다. 애써 이제 침착한 척 할 텐데 문제는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예전에 침대 축구라는 게 있었어요. 중동전을 우리나라 대한민국 축구를 할 때 중동에 있는 나라들이 이기고 있으면 계속 엎어졌습니다. 예. 막 엄살을 피웠죠. 그런데 지금 침대 축구 안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인저리 타임이라고 해서 누워있는 시간을 정확히 재가지고 그거를 추가 시간을 주는 겁니다. 저는 저는 대통령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물어서 탄핵을 가결시켰습니다. 헌재에서 인용이 될 수도 있고 기각이 될 수 있어요. 이건 사법 시스템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지금의 분노는 대통령대에 있지만 사법 리스크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재명 대표. 그렇다면 정확하게 633 원칙을 해야겠죠. 근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변호인 선임 안 하고 있죠. 그거 관련해 가지고 관련 서류 수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침대 축구 하려고 해요. 그렇다면 저는 떳떳하다면 저는 이재명 대표가 대권 욕심이 있고 떳떳하다면 이러고 얘기하면 좋겠어요. 나는 사법 리스크, 나는 무죄를 단언한다. 그렇다면 내가 어정쩡하게 이런 사법 리스크가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 페어아진 상황에서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사람들은 거리로 나갈 겁니다. 그러면 한 사람의 대통령 리더십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불행이 시작이고 계속 거리에서 정치를 하는 겁니다. 그건 안 되지 않습니까? 민주주의를 통해서 선거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안정을 하고 뭔가 새로운 리더십을 만들어야 되는데 계속 발목이 잡혀 있는 형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표가 차분하게 본인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예측 가능하게 내가 당당하게 2심 3월 달에 해줘라. 내가 그리고 이걸 깔끔하게 해소했을 때 내가 조기 대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당당함을 한번 기대해 봅니다. 예, 시간권은 침대 축구에 비유를 해주셨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원론적으로 얘기하면 탄핵은 탄핵이고 재판은 재판입니다. 탄핵이라는 어떤 그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파면 절차가 진행된다고 해서 야당 대표에 대한 재판이 중단되거나 멈추는 것은 아니고 자칫 그게 지연될 경우에 또 사법부가 오해를 받을 수 있거든요. 아마 저는 원칙대로 할 거라고 보고 지금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이재명 대표가 변호인을 선임 안 한다. 그리고 소송 서류를 수령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재판이 지연된다. 글쎄 그게 어떻게 보면은 좀 제1야당 대표로서 당당하지 못한 모습 아니냐 이런 지적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변호인들 얘기를 들어보면 형사재판에서 흔히 있는 그런 일종의 이제 뭐랄까요? 재판 전술이라 그럴까요? 그런 범주 내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게 위법하거나 뭐 절차를 어기거나 이런 게 아니라면 뭐 그걸 가지고 절차적으로 문제를 삼을 수는 없는 건데 근데 그것도 뭐 영원히 회피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소송 서류는 언젠간 전달이 될 거고 변호인도 선임을 안 할 수가 없는 거고 그러면 이제 재판 절차가 개시가 될 텐데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그동안에 탄핵 불가 사유로 계속 얘기했던 게 이렇게 되면은 권력이 이재명 대표한테 넘어간다. 사법 리스크를 받고 있고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에게 권력을 넘겨줄 수 없기 때문에 탄핵에 동의할 수 없다. 근데 탄핵은 탄핵 사유 그 자체를 두고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지 상대당이나 그 상대당의 후보에게 권력이 넘어갈까 봐 대통령이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탄핵을 못 한다는 것은 뭐 논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주장이었다고 보고요. 그조차 국민이 선택하는 겁니다. 이제 국민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가 마무리됐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어떻게 볼 건가.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그 사법 리스크가 만약 현실화된다면 그에 대해서도 어떻게 판단할 건가. 이거는 아직 조기 대선이 확정된 상황도 아니고 조기 대선이 확정된다 하더라도 국민이 판단할 문제지 국민의힘에서 그걸 사유를 들어서 뭐 이것도 피하고 저것도 피한다고 해서
지금 뭐 그러면 그 윤 대통령이 저지른 잘못이나 또 국민의힘이 지적받고 있는 그런 잘못이나 이게 사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꾸 이제 상대당 핑계를 댈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대통령의 잘못은 대통령의 잘못이고 또 야당 대표가 책임져야 될 몫은 야당 대표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만약에 조기 대선이 확정이 돼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면 그 이후의 재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거가 헌법 84조인가요? 제가 좀 헷갈리긴 하는데 대통령은 임기 중 탄핵소추 되지 않은데 내란과 외환 제외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여기에서 탄핵소추 되지 않는다, 기소되지 않는다는 게 대통령 임기 중에 있는 범죄거든요. 예. 근데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이 되기 전에 수많은 지금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건 논란이 돼요. 더더욱 논란이 됩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됐어요. 근데 이거 가지고 계속 싸울 거 아닙니까? 이거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제가 볼 때는 사법부, 대법원, 법원 행정처나 대법원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름말을 타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의 사법의 시계는 헌재의 시계, 그다음에 사법부의 시계가 똑같이 가야 됩니다. 근데 사실 지금 민주당의 전략은 뭐냐면 헌재는 굉장히 짧게 되길 원하고 본인들의 시계는 굉장히 느려지길 원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최소한 항소심이 2심에서 유죄가 된다면 지금의 민주당 내에 있는 지금 이른바 친명 세력과 비명 세력 간의 어떤 그게 좀 달라질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2심에서 유죄 나오면 최종심에서 무죄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법률심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유권자들이 볼 때 이건 문제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비명계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지금 하고 싶은 얘기를 좀 더 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조기 대선의 어떤 그 기간이 그러니까 좀 늘어진다고 한다면 저는 개헌의 요구도 조금 본물 터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러면 지금 대통령 헌재 탄핵 심판과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선거와 무엇이 먼저 끝날까? 이것도 관심사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글쎄요. 그게 뭐가 먼저 끝날지를 예측하기는 어렵고요. 어쨌든 두 개는 별개의 일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의 일을 하면 되고 또 이재명 대표의 그 항고심 재판을 맡은 재판부는 재판부의 일을 하면 된다고 보고요. 그런데 아마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최대한 재판을 지연하기 위해서 이 가용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죠. 그걸 뭐 정치적으로 비난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법적으로 뭐 불법적이거나 위법적인 수단을 동원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하는 걸 두고 또 뭐라고 시비를 걸기는 어려운 측면도 있고요. 그 앞서 얘기하셨던 만약 이재명 대표가 조기 대선을 거쳐서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 지금 진행 중인 재판이 어떻게 되냐. 이게 굉장한 논란을 부를 수가 있습니다. 예. 대통령은 임기 중에 내란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상에 소추되지 않는 불소추 특권이 있는데 기존에 진행 중이던 재판에 여기 해당하느냐 해당하지 않느냐. 근데 명시적 규정이 없거든요. 예. 결국엔 이거 해석의 문제일 텐데 그 해석을 둘러싸고 엄청난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뭐 대선이 끝나지도 않았고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사법부가 이에 대해서 미리 유권 해석을 내리기도 어려워요. 그때 닥쳐서 그러면은 이게 논란이 됐을 때 해석을 내리게 될 텐데 현실적으로 보면 대통령이 당선된 사람의 기존 재판을 계속 진행해가지고 대통령 선거를 무효로 만들 수 있을까요? 그거 엄청난 혼란이 야기될 거여서 만약 조기 대선을 통해서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아마 임기 이후로 그 재판이 모두 중단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네.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그러니까 결국 헌법의 아버지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못했던 겁니다. 이재명 대표처럼 이렇게 혐의가 많은 분이 과연 후보로 될 수 있을까? 왜냐 이거는 민주당의 당원을 보면 원래 기소가 되면 직무 정지되는 거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의 아버지로서 그걸 딱 없애지 않았습니까? 결국 당내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직무 정지를 했는데 이런 후보,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검찰 독재이기 때문에 모든 혐의를 다 소설로 만들어서 덧씌웠다고 보지 않습니다. 대장동 버스는 누가 띄웠냐? 누가 운행을 시켰냐? 그거는 이낙연 캠프 쪽에서 한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 있을 때 한두 건도 아니고 여러 가지가 리스크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과정에 있어서 2심이 결과가 안 나오고 3심도 안 나왔을 때 그거에 대해서 어떤 판단의 기준이 모호하게 됐을 때 과연 그거를 납득이 가능한 상황이냐. 이거는 저는 그래요.
대통령에 대한 헌재 판단에 대한 그건 진행하면 되고 그냥 자연스럽게 항소심 나오면 됩니다. 아니 뭐 1심도 2년 2개월까지 했는데 이것도 뭐 몇 년 한다고 하면 그거를 누가 받아들이겠습니까? 궁금해지는 게요. 만약에 그 조기 대선이 확정이 되고 공직선거법 징역형이 확정되는 날이 만약에 대선 당일이라던가 아니면 전날이라든가 이렇게 되면은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근데 지금 다른 보면 후보를 낼 수 있나요? 만약에 전날이면? 공직선거법이 원칙대로 하면 1심은 6개월, 또 항고심, 상고심은 3개월 각각 이렇게 해서 1년 이내에 끝내도록 돼 있는데 이게 이제 뭐 꼭 지켜지는 건 아닙니다. 이게 안 지켜지는 경우도 있고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도 안 지켜졌어요. 2년을 넘게 1심 재판을 끌어서 지금 법원에서는 어쨌든 항고심이나 상고심은 원칙대로 3개월 내에 끝내야 된다. 이 원칙을 갖고 있는데 이런 지금 정치적 상황이 하나의 변수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게다가 이제 본인들이 가용 가능한, 동원 가능한 모든 지금 재판 지연 수단을 쓰고 있기 때문에 과연 3개월 내에 끝낼 수 있을지 다소는 좀 의문이고, 게다가 2심이 확정되면 이제 3심, 상고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심리는 없습니다. 그냥 법리만 보는 거여서 그것도 이게 법리가 뭐 복잡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빨리 날 수는 있겠으나 지금 조기 대선이 언제 열릴지 모르겠지만 최장 헌재에서 6개월을 심사한다고 보고 6개월 내에 과연 2심까지 끝낼 수, 3심까지 끝날 수 있을까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앞서 이제 우리 김 대변인 얘기하셨듯이 원래 민주당의 당원 당규에 따르면 형사상 기소만 돼도 직을 내려놓고 무죄를 증명한 이후에 직에 복귀하는 게 기존에 이제 당원이었는데 그거 다 없앴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민주당의 현실은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그런 무거운 사법 리스크에 놓여 있지만 뭐 이재명 대표를 그렇다 그래서 뭐 직을 그만둬라 대선 후보 안 된다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니에요. 거의 뭐 이재명 대표 일극 체제가 확고해져 있기 때문에 이대로라면 그냥 대선에 가는 겁니다. 항고심에서 유죄가 나와도 저는 갈 거라고 보고 그래서 제가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통령이 됐을 때 이제 그런 논란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고 근데 앞서 이제 질문하셨던 대선 당일날 이 선거법이 확정이 돼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저는 당선 무효된다고 봅니다. 만약 대선 결과가 발표되더라도 판결 내용이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그 순간 뭐 피선거권을 다 상실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당선 무효가 되겠죠. 예. 만약에 조기 대선이 성사된다면은 헌재 심판이 있은 후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을 뽑아야 되는데 야당에서는 지금 사실 이재명 대표가 유일한 대권 주자입니까? 뭐 유일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장 유력한 대권 주자인 건 맞고 또 민주당 내부에서 뭐 이재명 대표 이외에도 대권에 대한 지향이 있는 분들이 몇몇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런 분들이 이 탄핵 소추 이후에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가 조기에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았다면 그러면 아마 지난번에 이제 위증교사죄에서도 뭐 유죄를 받거나 이랬으면 그 움직임이 빨라졌을 텐데 지금 뭐 그런 움직임이 그렇게 조기에 가시화되거나 빨라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렇다 그래서 뭐 경선도 없이 추대하는 이런 분위기는 아닐 거고 어떤 형태로든지 경쟁이 일어나겠지만 다른 변수가 없는 한 이대로 간다면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고 이대로 간다면 민주당 대선 후보는 이재명 대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요.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사실은 더 걱정이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은 이제 또다시 대통령이 탄핵이 됐는데 8년 전에 대통령이 탄핵된 데 이어서 그러면 국민의힘이 근래에 선출했던 대통령 두 사람이 연속 탄핵이 되고 이명박 대통령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3명의 대통령이 사법 처리를 받았거나 사법 처리를 받게 돼 있는 상황에서 과연 그 정당이 대선 후보를 낼 수 있을까? 내지는 그 정당을 국민들이 얼마나 인정할까? 이런 게 어떻게 보면은 국민의힘이 더 험난한 앞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에 하나 그 공직선거법 징역형이 조기에 좀 확정이 돼서 다른 후보로 대선을 치르게 된다면 어떤 인물이 좀 나올 것으로 보십니까? 사실 뭐 그렇다면 이제 비명계 후보가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일극 체제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소위 말해서 이제 교도소 가더라도 뭔가 그 친명 후보를 굉장히 본인의 어떤 뭐 표현이 그렇지만 대리를 하는 대리청정처럼 바지라고 하고 싶지만 여튼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결국은 저는 최종심 전에 2심이 유죄가 나왔을 때 좀 판이 바뀔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2심이라는 것들은 왜냐하면
저도 보면 대한민국이 이렇게 역동적일 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상대당 민주당 같은 경우는 유력한 대선 주자가 많았죠. 뭐 안희정 지사도 있었고 박원순 시장도 있었고 김경수 전 지사도 있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사법 처리되고 뭐 안 좋은 일들이 좀 있었죠. 결국은 이쪽은 너무 후보가 많고 또 보수 쪽에서는 후보가 너무 없었는데 결국은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정권 교체를 했습니다. 결국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절실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대세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절실하면 포용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떤 비판이 뭐냐면 죄송합니다. 선거를 위해서는 되게 확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집권을 하고 나서는 본인들이 선거에 같이 했던 사람들이 다 잘려졌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선거는 외연을 넓히고 중도를 확장하는 거의 싸움인데 이재명 대표의 어떤 지금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지금은 대통령에 대한 어떤 관심사 때문에 이게 좀 작아 보이지만 시간은 흘러갑니다. 그렇다면 그게 도드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렇게 물이 차 있다가 이게 사법의 영역으로 헌재로 넘어가면 물이 내려가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도드라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보고 지금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개헌주의자인데 대통령이 탄핵되고 제왕적 대통령제가 되면서 누구도 뒷모습이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참에 개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 그렇다면 주자 중에서 후보 중에서 내가 2028년 대통령이 된다면 28년 그건 총선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임기를 한 2년 동안 한 다음에 이 어떻게 보면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꿔보자. 개헌을 한번 던진다고 본다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5년을 다 꽉 채우고 싶겠죠. 그렇지만 사람들 입장에서는 반 이재명의 전선을 개헌을 통해서 구축을 한다면 한번 해볼 만합니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이게 정치공학적인 게 아니라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대응하기보다는 같은 잘못을 위해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어떤 구조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개헌을 얘기할 수 있고 저는 이쯤 되면 사람들 너무 피곤합니다. 정치라는 게 희망을 줘야 되는데 상대를 악마화해서 되게 힘들잖아요. 이게 고착화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판을 바꾸자. 그렇다면 그거는 개인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임기 단축 개헌을 통해서 뭔가 한다면 저는 충분히 해볼 만하다고. 예. 지금 야당에서는 정권을 탈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반대로 여당은 정권을 내주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어떤 노력을 할 텐데 잠룡들이 지금 나올 시점은 아직 아닌 것 같고 좀 부담스러울 것 같기도 해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재명 대표 민주당 쪽에서 어떻게 보면 활발한 논의가 없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는 욕심이 있지만 나머지 부분은 일극 체제이기 때문에 김경수 전 지사든 아니면 뭐 김동연 지사든 그다음에 대구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총리 같은 입장도 사실 세력화를 못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시점은 관망하고 있는데 제가 앞서 드린 것처럼 2심에서 유죄가 어느 정도 나오면 그때부터 목소리를 낼 겁니다. 여당은 어떻습니까? 여당 같은 경우는 지금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이 사실상 붕괴됐다고 본다면 저는 한동훈 대표가 대권에 대한 생각이 있으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본인의 책임을 인정하는 게 낫다고 봅니다. 이거에 대해서 자꾸 왈가왈부하다 보면 조금 뭐 표현이 그럴 수 있지만 좀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고 크게 보고 자기가 이거에 대해서 숙고의 시간을 거치면서 대선에 생각이 있다면 그때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 된다고 보고 있고요. 이 부분이 조금 저희가 좀 어려운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홍준표 시장, 그다음에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지자체장 아닙니까? 예. 그럼 조기 대선에서 뭐 만약에 됐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던 어떤 환경, 이른바 지자체장으로서의 어떤 권한을 내려놓고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종의 어떤 방어막, 플랫폼이 없어지는 형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생각이 있어서 현실적으로 내가 이거를 포기하면서까지 과연 내가 도전할 수 있느냐, 현실적인 문제에 복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개헌에 있는 상황 속에서 입장을 안 낸 분이 있습니다. 언론에 되게 언급이 안 됐는데 원희룡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이번에 탄핵 국면에 있어서 목소리를 안 냈거든요. 그렇다면 대통령 저번 전대 과정에서 대통령과 친윤계의 어떤 힘을 받은 분인데
이 앞으로에 있어서의 어떤 그 공간에서 어떤 입장을 낼지가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집권 여당으로서의 한동훈 체제가 좀 바뀌었지만 뭐 그렇다면 사실상 보여주는 비대위는 권선동 권한대행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봤을 때 이게 단순히 대통령을 지키기 위한 그런 수순으로 가는 게 아니라 민생을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좀 무력화된 상황에 있어서 이재명 대표를 실질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단일한 대우를 유지할 수 있다면 그 안에서 그 플랫폼 위에서 우리도 해볼 만한 상황이 된다 그렇게 봅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차기 대통령 후보감으로 여야 각각 이재명 대표를 제외한다면요? 글쎄요, 뭐 지금 아직 그런 얘기를 하기에 조금 이른 시간인 건 맞습니다만 일단 여당 같은 경우에는 조기 대선이 만약 가시화된다, 그럼 4개월 혹은 6개월 이내에 물론 이제 여당도 전열을 정비해서 후보를 내고 대선에 임하겠죠. 근데 별로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부터 6개월, 최장 6개월 내에 치러진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 내란과 또 계엄과 탄핵과 이 자장 안에서 대선이 치러지는데 국민의힘이 후보를 내고 국민들한테 표를 달라고 한들 얼마나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 제가 보기에는 의문이고요. 더더군다나 윤 대통령이 지난 2년 반 비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제대로 견제하거나 쓴소리를 내거나 거기에 저항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다 자격이 없어요. 국민들은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국민의힘 내에서만 착각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상대 후보가 사법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또다시 기회가 올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시점하고는 또 달라요. 예. 그때의 이 헌법적 위기하고 지금 겪고 있는 헌법적 위기하고 다릅니다. 그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뭐 제3자 뇌물죄나 직권남용이나 이런 혐의를 받았지만 적어도 이런 어떤 위헌 위법적인 뭐 비상계엄이라든지 내란이라든지 이런 혐의에 연루되지 않았는데 전 국민이 실시간으로 그걸 중계를 지켜봤고 앞으로 이 수사와 재판에서 나올 수많은 그런 그 충격적인 이슈들이 있을 거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대선을 치를 때 지금 국민의힘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뭐 빠른 시간 내에 이게 회복이 가능하다,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별 변수가 안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오히려 관심이 가는 대목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지금보다 구체화된다면 민주당 내부에서 어떤 흐름이 있을 건가, 그리고 민주당 이외의 야당에서 대선 후보가 나올 건가, 이런 것들일 것 같아요. 거기다 더해서 앞서 이제 개헌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우리가 10년도 안 되는 기간 내에 이렇게 대통령이 2번 탄핵을 당하는 헌법적 위기를 맞고 있는데 이게 사람의 문제이기도 하지만은 이 시스템의 문제, 이 권력 구조의 문제, 이 헌법 체제의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또다시 탄핵되고 조기 대선이 가시화돼서 차기 대통령이 누구냐, 이 경쟁으로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런 우리 시스템이 갖고 있는 근본적 결함, 사실은 87년 이 헌법을 우리가 만든 이래로 여러 가지 헌법적 결함이 있다고 지적이 돼 왔지만 이번에 내란 사태와 같은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고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고 상상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 헌법에 중대한 결함이 있다는 게 밝혀진 겁니다. 그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만들 건가에 대한 논의가 자연스럽게 저는 의제로 나올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개헌이 차기 대선의 주요 이슈로 떠오를 거다. 앞서 이제 차기 그 대권 주자들이 본인이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개헌을 하겠다, 이런 의지를 밝히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대선에서 개헌을 공약하고 당선된 대통령은 많아요. 근데 개헌이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도 하고 싶었죠. 개헌안까지 만들어서 냈습니다만 국회의 반대에 부딪혀서 못했습니다. 그런데다가 자기 임기를 줄이는 거, 저는 대통령이 당선된 다음에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최선의 방법은 뭐냐면 대선과 함께 개헌을 하는 방법이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러려면 정치권에서 이제 고도의 합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정치권이 굉장히 적대적으로 날선 정쟁을 하는 상황에서 그런 합의를 도출해내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가 이 국면에서 우리 이 헌법 체제의 결함을 지적하면서 뭔가 이제 새로운 어떤 이 뭐랄까요, 체제 혁신에 그런 대안을 얘기하는지도 국민들은 주목해서 보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기흥 전 대통령실 대변인,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이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 대통령은 앞으로 검찰과 경찰, 공수처까지 3중 수사를 받게 됩니다. 초유의 동시다발 내란죄 수사인데 수사 당국은 강도 높게 혐의를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우철이 기자입니다. 검찰,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까지 수사기관 3곳은 비상계엄 사태 직후부터 경쟁하듯 내란 수사에 나섰습니다. 기싸움은 물론 불편한 신경전까지 벌이면서 초유의 동시다발 내란죄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수사기관들은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입증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란죄는 우두머리,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로 구분해 처벌하는데 이미 수사기관들은 삼각수사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총지휘했다는 진술, 증거들을 쌓았기 때문입니다. 윤 대통령도 직접 비상계엄 선포 당시 자신이 국회에 병력 투입을 지시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입니까? 혐의가 짙어지면서 지금까지는 핵심 관계자들의 진술 확보가 우선이었다면 앞으로는 윤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수사로 방향이 바뀔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비상계엄 사태를 미리 준비했는지 또 직접 포고령 작성에 참여했는지 군 간부와 경찰청장 등에게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했는지 등 위법, 위헌적 지시를 규명하기 위한 수사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기관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하겠다며 강한 수사 의지를 드러내고 있어 윤 대통령 관련 수사 속도는 더 빨라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우철입니다. 네, 대통령 탄핵안 가결 뉴스특보 잠시 뒤에 계속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